근데 행정론은 사실 공부할 내용으로만 보면 정책이나 법제보다는 양이 좀 적은 편이에요. 자, 일단 4번을 봅시다.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3단계로 나눌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빈민법,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주로 노동자에 한정이 됐는데 복지국가의 시대로 오면서는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디귿부터 찾아볼게요. 디귿은 뭐가 맞을까요? 노동자 계급이 맞을까요? 시민과 개인들이 맞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3, 4에서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 2, 4, 5는 제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빈민법은 그 사회복지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은 노동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그리고 교회와 영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교구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교구의 영주 혹은 교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는 주로 교회와 수도원이 빈민들을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라고 쓰지 말고 교구 이렇게 쓰든지. 왜냐하면 지역을 우리가 보통 교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가가 법으로 관여하기 전에는 교회와 수도원이 자선의 차원으로 여기는 아예 빈민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교구와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떡같이 나와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죠. 무슨 구빈법에 노동조합이 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그냥 그것만 봐도 3번이겠구나라고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5번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끝났고요. 그때 집권한 노동당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마인드에 기초해서 복지를 막 발전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전후예요. 그럼 원래 싸우던 애들도요. 전후에는 기본으로 합심해서 국가재건에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타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노사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0년쯤 지나 1970년대가 되면 경제가 휘청하면서 서로 입장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파이가 작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1970년대는 이들의 대립이 복지국가 위기를 초래한 거고요. 1940년대 중반에는 이들이 합의를 하면서 복지국가가 발달한 거고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복지국가 발달의 3대 축은 뭐다? 정치 이념은 페이비안 사회주의, 그 다음에 경제 이념은 케인즈주의.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국가가 소득 보장 중심으로 관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초석이 된 설계도는 베버리지가 그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재분배를 가능케 하는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라는 건 뭐예요? 냅둬. 이거예요. 자유방임이라는 거는 관여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 위주가 아닙니다. 아까 베버리지는 선별적 공공부조가 아니라 보편적 사회보험 중심의 보장체제를 얘기했고요. 누구의 책임?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게 복지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2번이라는 걸 알아채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상주의에서는 사람이 노동력이에요. 사람의 노동력이 가장 짱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는 결국은 돈하고 직결이 돼요. 예를 들어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이게 돈이 얼마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디귿 식량 부족으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이게 맞아요? 중상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이게 노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디귿이 틀렸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1번이나 3번 중에 답이 있는데요. 자, 1번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이때가 맞아요. 그러니까 구빈법이 있었던 그 시대 있잖아요. 그렇죠? 1601년, 1700 얼마 이런 거 그게 이제 주로였고요. 그 다음에 국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부의 증대를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역을 해서 최대한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자 이런 걸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빈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처우 수준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요, 복지국가에서 왜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는가를 시장에만 맡기면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로 가시면
왜 시장에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는 문제 왜 생기는가? 첫 번째는 공공재는 공공재의 분배를 시장에 맡기면 시장에서는 그거 분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공공재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공공재란 첫 번째 비배제성, 그러니까 비경쟁성을 가져요. 비경쟁이라고도 하고 비경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배타라고도 하고 비배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경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7명이 있는데 소시지가 3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홀랑 2개를 먹어버려요. 그럼 얘가 그걸 소비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소시지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죠. 이런 걸 경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경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마이너스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경합이라는 건 뭐죠? 내가 아무리 그걸 소비해도 타인의 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산소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소시지 먹는 거하고 산소 먹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소비했다고 타인의 소비가 줄지 않는 것, 이걸 비경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배타라고 하는 것은 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네가 돈을 냈거나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하지 않았으니 넌 사용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배제, 비배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도로 있잖아요. 내가 도로를 사용해. 그럼 내가 이 도로를 사용했다고 남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비경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도로 만드는데 너는 참여하지 않았으니 넌 도로 이용 못해! 라고 특정의 사람들을 배제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람들은요, 내가 소비해도 남들이 뭐 피해를 안 보니까 막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만들지 않아도 소비해도 아무도 쫓아내지 않아요. 그럼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소비만 하려고 하죠? 이걸 뭐라고? 무임승차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만들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다들 소비만 할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만들죠?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공재예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외부 효과예요. 근데 그게 좋은 영향일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게 나만 좋아요? 아니면 이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타인이 독감에 걸릴 확률을 줄여요? 그러니까 후자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뭐 폐수, 그 다음에 매연 막 이런 거 막 배기가스 막 배출을 해요. 그럼 이거는 남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이것을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건 국가가 이제 직접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는 국가가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인데요. 시장에서 재화의 거래는 파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죠. 공급자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데 이들이 정보가 비슷하면 서로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근데 정보가 약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중고차 매매하고요. 의료 서비스하고 보험 영역이 있어요. 자, 근데 이쪽 중고차 매매하고 의료는요. 파는 사람이 정보가 더 많아요? 사는 사람이 정보가 많아요? 파는 자예요. 이 차가 얼마나 똥차인지, 이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싸구려 의료인지 의사와 중고차 매매 판매자는 알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덤탱이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험은요. 보험 판매자는 보험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구매하는 자는 가입자가 되죠. 그럼 이 사람이 건강 위험이나 실직 위험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누가 알아요? 이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판매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 중 누군가가 정보가 더 딸려서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 실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역선택이에요. 중고차 시장에는 뭐만 온다? 똥차만 몰려온다. 의료 서비스는 어차피 환자는 모를 테니까 최대한 단가가 싼 거 있잖아요. 싼 걸로 뻥튀기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은 뭐죠? 고위험군의 사람들만 보험회사에 가입하려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 해이예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 차가 얼마나 똥차인지를 구매자들이 잘 알아. 그러면은요, 똥차가 안 되도록
원래 평소에 관리를 잘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가 이거 겉만 번지르르 하면 사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똥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죠? 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내가 룰루랄라 아플 것 같으면 그럼 보인 거 하면 되지. 겉만 멀쩡하면 걔는 모를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나 하나쯤이야. 이게 보험 가입자가 많을수록 나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범하고 있어도 쟤는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어차피 나는 모르겠지? 나 하나쯤이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국가가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하지는 중고차 매매까지는 건드리지는 못해도 의료 서비스나 보험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강제 가입을 국가가 규정하는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국가가 규제를, 그러니까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요, 저 사람의 위험과 나의 위험이 서로 무관하지 않은 걸 상호 의존성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죠?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아파. 그럼 나도 아플까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내 주변 가게들이 다 폐업을 했어요. 그럼 우리 집도 결국은 위기가 닥치겠구나라고 불안해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험 발생의 상호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만큼 얘가 위험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거를 개별 보험회사에서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이고요. 규모의 경제하고 연결이 되는 건 독점입니다.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상품을 작은 회사가 만들 때와 큰 회사가 만들어요. 여기는 대량 생산을 하고요. 얘는 소량 생산을 합니다. 그럼 생산 단가는 똑같아요? 아니면 이쪽이 훨씬 더 줄어요? 이쪽이 대량 생산을 할 때가 생산 단가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할 때 얘는 가격을 여기까지 낮출 수 있는데 얘는 기본으로 들어간 생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걔를 그렇게까지 못 낮춰요. 그러면 가격 경쟁에서 이게 밀리면 결국 소비자들은 얘를 선택하고 얘는 죽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독과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가격을 막 올려도 소비자들은 선택이 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결국은 이 독과점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는 능력에 따른 배분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평등을 지향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이렇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복지국가 유형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108페이지 복지국가 발달 이론부터 하도록 할게요. 복지국가 발달 이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이제 제가 녹색주의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프리카 수단보다 영국, 미국, 덴마크 같은 산업화가 일어난 국가들이 복지국가가 더 많이 발달이 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산업화의 정도와 복지국가의 발달의 정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는 이론을 산업화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나라의 산업화 정도가 비슷하다면 두 나라의 복지국가 발달도 비슷하게 수렴이 된다라고 해서 얘를 수렴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산업화의 정도를 경제 성장, 뭐 혹은 경제 발전, 혹은 기술 수준의 발전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경제적인 변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발달의 변수는 뭐다? 경제적인 변수다. 정치적인 변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나 이런 정치적인 변수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민권 이론이에요. 자, 시민의 권리가, 복지가 시민의 권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국민이 권리가 있으면 국가는 당연히 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론을 누가? 마셜이 얘기해요. 그래서 시민의 권리, 즉 시민권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공민권, 그 다음에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을 했는데 이 사회권의 핵심이 뭐다? 복지에 대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우리가 이제 아까 복지국가가 발달한 게 1945년부터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20세기 중반이잖아요. 왜 20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발달했는가? 이 20세기가 시민의 권리에서 이 사회권이 발달했기 때문이고 사회권의 핵심은 복지권이고 그래서 국민이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국가는 당연히 복지를 할 책임이 생겼으니까 라고 누가 얘기했다? 마셜이 얘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라고? 마셔 18 공정사회예요. 이놈의 사회가 너무 공정하지 않아서 마셔 18 공정사회예요. 마셜은 18, 19, 20세기에 공정사회예요. 그래서 이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이 순서를 바꿔서 오답을 내거든요. 그래서 공정사회가 맞아요. 공정사회. 그래서 공민권, 정치권이 참정권으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권이고요. 사회권의 확립이 결국은 복지 발달의 핵심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양심 이론은요, 세종대왕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어역비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이렇게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한자를 몰라서 그냥 되게 개고생을 하고 있네. 짠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뭘 만드는 이런 걸 우리가 사회 양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복지제도를 만든 것은 그 복지제도의 수혜자들이 너무 짠해서예요. 무슨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걸 우리가 양심, 그쵸? 양심상. 그냥 지나갈 수 없네? 이걸 우리는 책임이라고 얘기 안 하고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책임이잖아! 이거가 아니고요.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혹은 의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좀 양심이 찔려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이걸 이타라고도 얘기하고 자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인도주의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 양심론을 표현할 때는 자선 혹은 이타 혹은 인도주의 혹은 양심, 책임감 이런 말들이 주로 나와요. 이게 사회 양심 이론이에요. 짠해서 세종대왕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반대되는 이론을 사회통제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목마를까 봐 드리면 양심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이거 마시고 강의평가 잘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받은 게 있잖아. 그렇지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의도로 주는 걸 우리가 통제이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주는 건 사회 양심이론이고요. 나를 위해서 주는 건 얘는 사회 통제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때 나는 지배계층 혹은 뭐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그냥 두니까 자꾸 나한테 깝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내가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존 질서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들에게 걔네들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너 이거 먹고 나한테 좀 그만 깝쳐라 라고 얘기하는 의도로 노동자들이 자꾸 사회주의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가라앉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다 질병보험, 옛다 산재보험 그만 좀 까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도입한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건 사회통제이론 혹은 그런 음모가 있다 해서 음모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신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독점자본이론은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고요. 권사님! 그래서 권력자원이론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실천론 공부를 하셨으면 실천론에서 윤리강령 문제가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죠? 윤리기준 외우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잠깐 샛길로 세볼게요. 어차피 공부를 하실 내용이니까 제가 실천론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하고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기팁, 꽃기호 암기팁에 뭐라고 써놨냐면 저 혹시 권사님 계세요? 자기 참 정직한 서권사. 권사님이 나와서 자기 참 정직한 서권사. 이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에요. 자기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기록과 정보 관리예요. 기록과 정보가 어차피 우리가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에 입각한 동의예요. 정보에 입각한 동의. 그 다음에 직업적인 경계 유지. 직업적인 경계 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종결입니다. 서비스 종결. 아니다 싶으면 종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권위 공호예요. 클라이언트의 권위 공호,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 이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거든요. 근데 올해하고 작년에 얘네들과 다른 거, 기본적 윤리 기준을 섞어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하나만 외우면 돼요. 양쪽에서 하나만 외우면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둘 다 외워서 헷갈릴 것 같으면 하나만 외우세요. 다 안 쓰셔도 돼요. 여기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다. 그리고 자기 정직 서권사 이렇게 외우란. 그래서 아니 꺾여 있는 분들은 거기 암기 뒤에 써놨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권력. 왜냐하면 요거 외우면서 그것도 같이 떠올리라는 거예요. 요거 외우면서 그것도.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인 거거든요. 옛 따로 외우고 옛 따로 외우는 것보다 외우는 김에 같이 연결이 되면 아까 예를 들어 너무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모합니다. 너무 싫어요. 나 구치 싫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김에 치 주지기 꽝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을 하세요. 어차피 그 과목에서 맞추나 이 과목에서 맞추나 득점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독신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나옵니다. 독점 자본 이론은 신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다? 독점 자본 계급에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이게 독점 자본 이론입니다. 그러면 독점 자본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점 자본 계급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득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자본주의 영속화를 꾀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계속 뭘 낳아요? 불평등을 낳고 실업이 있을 수 있고 빈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능력이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산적해지면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고 자본주의를 없애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해야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계속 똥을 싸고 가요. 막 똥을 싸고 가요. 똥이 계속 가득하면 못 살겠다 이러는데요. 뒤에서 누가 계속 그걸 똥을 치워줘요. 누가 치워줘요? 자본주의가 싼 똥을 누가 치워주죠? 사회복지가 치워준다. 실업을, 불평등을, 빈곤을.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를 누가 치워준다? 사회복지가 치워주니까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그냥 크게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똥이 계속 똥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회복지는요. 자본주의를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고 결국 그걸로 이득을 보는 건 독점 자본 계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독점 자본 신 마르크스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없애려면 뭐부터 죽여버려야 돼요? 복지국가부터 죽여버려야 돼요. 이게 신 마르크스주의의 저것들 때문에 자본주의를 못 없애잖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지 빌딩 얘기할 때 마르크스주의는 그런 이유로 얘를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이에요. 권력자원 이론에서는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권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이랑 싸워 이기려면 가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이랑 싸워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가진 게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자원을 얼만큼 갖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경제적 자원이 있고 정치적 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했던 시절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즉 경제적인 자원을 준 독점 자본가 계급이 막강한 힘을 가졌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은 돈은 없는데 쪽수가 많아요. 그 쪽수 많은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순간 실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 건 누구죠? 정치인들이잖아요. 관료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정치적인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걸 정치적 세력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는 독점 자본계급의 입장에서
위해서만 정책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의 연대, 노동조합의 활동, 그다음에 노동자 정당, 그리고 노동자들의 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료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권력자원 이론 내지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점 자본은 자본가 계급이 키워드가 되는 거고 얘는 노동자 계급이 키워드가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익 집단 이론은요. 한정된 파이, 보통 이제 한정된 자원이라고 얘기하면 국가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한정된 국가 예산의 배분을 둘러싸고 야, 우리 쪽에 좀 더 많이 해줘. 예산 우리 쪽에 더 많이 하자. 우리 쪽에 많이 하자. 그래서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둘러싸고 그러면 이제 국가는 그 경쟁을 중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너는 이거 떼 이만큼 넌 이만큼 넌 이만큼 이렇게 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정책 예산을 배분을 할 때 모두 똑같이 공정하게 해요? 아니 목소리 큰 애들한테 더 많이 해요? 파워가 큰 애들한테 많이 해요. 이걸 설명하기에 좋은 것은 노인 예산이 왜 증가하는가, 노인복지 정책이 왜 증가하는가. 일단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아까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파일을 떼어주게 된다라는 거. 요런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산이론은요. 우리가 아까 독일에서 사회보험을 처음 만든 이유는 사회통제, 사회주의에 물들어가는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 최초 사회보험은 독일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시아 국가일까요? 아프리카 국가일까요?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일까요? 유럽 대륙에 있을까요? 유럽 대륙 국가들이에요. 왜 그러죠? 독일이 했대. 그 다음에 영국도 했대. 이런 식의 이걸 설명하는 건 무슨 이론이다? 확산 혹은 전파 이론이다라고 인접국가로 복지가 확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국가 중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달라고, 그 다음에 뭐 독점 자본계급이 혹은 기득권 세력이 달라고 해서 노인들이 그래서 달라고 하면 다 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집에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사줘, 아빠 나 이거 사줘 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뭐 그냥 다 해주나요? 이러면 새끼들이 이렇게 하는 국가도 있고 그래 해줄게 이러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발달하는 건 복지를 만드는 국가 자체, 국가에 누가 만들어요? 행정관료 있잖아요. 국가의 속성 혹은 행정관료의 속성 자체가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의 복지를 만드는가의 핵심적인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가 중심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 이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소수의 엘리트들이 결국은 정책을 만들어간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6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이에요. 106페이지로 오시면 에스핑 앤더슨이라고도 하고 에스핑 안데르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산업화 이론에서는 산업화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복지국가도 비슷하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덴마크 학자가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 덴마크 학자가 실제로 산업화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의 한정에서만 데이터 분석을 해본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러면 이제 원래 산업화 이론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산업화 수준이 비슷하니까 복지국가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더라 다르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가난한 국가들이 일단 빠집니다. 분석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 수단 안 들어갑니다. 한국 안 들어갑니다. 일본 중국 안 들어갑니다. 다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 국가들을 했더니 어떤 나라는 복지국가 수준이 낮고 어떤 나라는 복지국가 수준이 높더라 해서 이 순서가 자유주의가 있고 조합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복지국가 수준이 높더라라고 얘기한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인데요. 자, 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기준이 탈상품화예요.
탈상품화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시장에 나의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질병이나 장애나 뭐 혹은 노령 등의 이유로 내 노동력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뚝 떨어져서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면 난 어떻게 살지? 그래서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도록, 즉 내가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성을 이미 잃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가, 사회복지 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의 정도, 이것을 탈상품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탈상품화는 그만큼 복지 수준이 발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요, 복지제도가 얼마나 사회계층을 계속 나누는가예요. 근데 이쪽은 보다 더 보편주의 정책을 지향하고요. 얘는 선별적인 공공부조를 지향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별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한 국가에 10명의 사람이 있을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주고 얘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자꾸 나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적인 걸 지향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사회 계층을 자꾸 만드는,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줘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조합주의, 이게 아까 독일 같은 경우는요, 복지 정책이 계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형성된 지위의 차이를 우리는 섞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조합, 사회보험 운영할 거고 니네는 니네끼리 해라고 각자 조합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일은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뭐라고? 조합주의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선별적 공공구조가 아니라 얘네들은 조합주의 방식의 사회보험을 통해 계층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계층과 지위의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이걸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해서 얘네들 보수적이다, 보수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주의 복지국가를 보수주의 복지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회민주주의는 누구나 똑같이, 그러니까 평등한, 이런 평등과 보편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누리는 걸 지향을 하기 때문에요, 계층화의 정도가 가장 낮다, 혹은 통합의 수준이 가장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이 가장 강한 건 당연히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거고요. 가장 약한 건 자유주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조합주의는요, 기본으로 보수적이에요. 애는 누가 돌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부모가 돌보는 게. 그럼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는 뭘 하죠? 양육 수당 주고요, 부모 급여 주고요, 아동 수당 줍니다. 뭐죠? 이 돈 갖고 네가 잘 키워. 야, 돈 번다고 시장 나가서 일하느니라고 애 베리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족이 제 기능을 하도록 보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하죠? 엄마들, 애는 우리가 돌볼 테니까, 국가가 돌볼 테니까, 그래서 아이 돌봄 지원하고요, 다 함께 돌봄센터 막 만들고요, 어린이집 막 확충을 해요. 애 보는 건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맘 편히 일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원래 하던 역할을 국가가 맡아주는 건 사회민주주의 방식이라면, 가족이 원래 하던 역할을 더 열심히 잘하라고 국가가 가족을 보조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겠죠? 하여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이구, 물 좀 마시고. 근데 올해는 이 이론 파트에서 문제가 별로 안 나왔어요. 중요한데 올해는 여기서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내년에는 일단 기도를 합시다. 여기서 많이 나오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의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은 당연히 문제가 막 발생이 돼요. 송파 세모녀 사건, 사각지대 발굴! 한 해 내내 언론에서 들끓어올라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야, 이거 심각하게 좀 뭔가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국가가 이제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걸 국가 의제, 정책 의제가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들을 고려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들이 있을 때 그 대안 중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가 이걸 정책 결정 모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는 정책을 결정하는 걸 배우자 결정, 연인을 결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인 내지는 듀오의 모든 이성의 정보를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가 가장 딱이네 라고 선택을 한다면 합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다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를 얘한테 투자될 돈이 얼마고 얘한테서 뽑아먹을 돈이 얼마인가 이거를 비용 편익을 다 따져본 후에 네가 가장 최고다라고 최선을 선택한다. 이런 걸 우리가 합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다 따져볼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을 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성적이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족 모형은 뭐예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다가 오유! 뭐 이 정도는 괜찮네.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그렇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도 괜찮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보다가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해보다가 뭐 이 정도는 괜찮네라고 선택하는 것을 만족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대안이 아니라 일부 대안을 고려하다가 현실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증 모형은요. 우리가 이제 기존 정책을 아까 이제 합리 모형처럼 다 따져본 다음에 이게 최선이니까 기존에 하던 거 싹 없애버리고 이걸로 갈아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존 정책을 폐기하는 순간 그 정책에 의해 득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의 반발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 모형에서 점증 모형은요. 사람들의 반발, 여론의 분위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을 확 바꾸면 반발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가면서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아 하는 거 같네? 그럼 또 바꿔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거 같으면 계속 바꾸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러면 그때 싹 멈추는 이런 식으로 기존 정책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론의 눈치를 본다. 이걸 우리가 점증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확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혼합 모형은요,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혼합점이에요. 혼합점에서 합리와 점증을 합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제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무슨 기본 계획 해갖고 5개년 계획, 4개년 계획, 뭐 3개년 계획 이런 거 세웁니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보통 철저한 조사와 욕구 조사를 기초로 해서 3개년, 5개년, 4개년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워요. 그리고 항상 그 다음에 뭘 세우죠? 연차별 혹은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데 1차 년도는 여기까지, 2차 년도는 여기까지. 뭐죠? 이걸 조금씩 점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합 모형에서 합리와 점증을 혼합했다라는 것은 전체 기본 계획은 합리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세부 계획은 점증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혼합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모형은요. 치읓이에요. 그래서 치읓이 나오면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최종 모형은 기본으로 체계 관점을 토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체계가 외부와 상호작용한다. 아까도 우리가 산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투입 산출. 뭐죠? 활류. 실천기술론 얘기하면서 활류 얘기하면서 그래서 막 빵, 그렇죠? 고구마 이거 아시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계에서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투입 대비 산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정책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이쪽이 정책에 투입된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큰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정책 성과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은 투입 대비 산출로 따지자. 그래서 이걸 체계 관점에서 정책 결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정책 성과의 최적화,
즉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큰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500 들어가고 1000 빼먹는다 이렇게 숫자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용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원 넣었는데 500원을 벌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로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것만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초합리성이에요. 초합리성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 이런 거 있잖아요. 통찰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촉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요것도 함께 고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숫자로 뭐 통찰이 500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해서 얘는 질적인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적 모형은 체계 관점, 최적화, 초합리 해서 치읓 요런 게 이제 나오면 이건 최종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남편 만나던 혹은 와이프 만나던 그날을 떠올려 보세요. 그날 거기만 안 갔어도 내가 걔한테 외롭다고만 안 했어도 그렇잖아요. 진짜 그날 눈만 안 내렸어도 내가 외롭지만 않았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하필이면 다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오늘날 그 인간과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통 모형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일을 만나기 전까진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난 그냥 갔을 뿐인데 거기서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진 거다. 이게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칙 없어요.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무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도 일이 될래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직화된 무질서 혹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우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는 정책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론에서도 나옵니다. 행정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책의 평가가 있습니다. 정책의 평가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113페이지 평가 유형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는 꼭기호에서도 써놨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 영역에서 역사 문제가 5과목에서 공통으로 걸리고요. 그리고 또 5과목에서 나오는 게 얘예요. 평가의 유형이에요. 조사론에서도 평가 유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에서도 사회복지 실천 평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복지에서도 지역복지 실천 평가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론에서도 행정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정책평가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책이든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래밍, 이 정책이 보다 더 잘 수행되도록 개선 혹은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수정 보완하면 좋을지를 평가하는 걸 뭐라고? 형성평가라고 얘기해요. 우리 프로그램 예쁘게 형성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평가는 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 중에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형성평가인 거예요. 근데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나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모든 정책은 모든 프로그램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효과성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요. 이건 너무 효율적이지 않죠. 그럼 다음번에 그 돈 들여서 하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성뿐만 아니라 뭘 따진다?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걸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더 할지 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수업은 이 특강은 공공정책대학원의 자체기획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러고 박현석 교수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사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이렇게 딱 시간을 맞춰 놓으셨군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판에 1시간 더 했다고 박현석 교수님이 이러면 곤란하다 막 이렇게 뭐라고 하셨는데 합격률이 높았어. 올해 다시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뭐예요? 총괄평가입니다. 다 하고 나니까
다 하고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분명히 진행을 할 때에는 아니 원래 3시간 하기로 했는데 4시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형성평가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속성이, 우리 박현성 교수님이 항상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편차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올해는 4시간으로. 그렇지만 4시간으로 총괄평가의 결과예요. 그렇죠? 뭐 하여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평가에서 효율성 평가는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집니다. 들어간 돈이 있고 내가 이제 얻어낸 성과나 산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걸 우리가 효율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쪽 편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편익은 베네핏, 그러니까 양쪽 편의 편은 아니에요. 제가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도 산출도 같은 기준으로. 그러면 주로 어떤 기준? 돈이에요. 1,500만 원어치, 그러니까 1,500만 원을 투자해서 2,000만 원어치의 성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성과를 돈으로 치환한 다음에 와 이거 남는 장사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용 편익, 양쪽 편이 화폐 가치로 동일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보통 자존감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니까 돈 단위를 쓰지만 이쪽은 돈 단위로 환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성과 단위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들여서 10명을 자활시켰다. 그럼 한 명당 100만 원 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비용 효과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요, 계속 나와요. 네, 그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고요. 아이, 참.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일단 10번. 예, 이거까지 해야지. 1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 결정 모형은, 자, 큰 범위는 합리, 세부는 점중, 뭐죠? μον합점, 혼합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번 문제예요. 요거 10번. 다 지금 보셨나요? 네. 그리고 얘는 행정론에서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고요. 21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 공공부조는 조세, 그쵸? 일반 예산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사후, 공공부조는 예방. 뭐가 예방이에요? 미리 보험료 걷어서 대비하는 건 사회보험이고요. 가난해진 후에 그 사람의 소득을 통해 돕는 건 공공부조죠. 그러면 2번은 틀리죠. 물론 뭐 이 문제는 1번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문제지만 3번 둘 다 빈곤 예방이 아니에요. 빈곤 예방은 사회보험이고요. 공공부조는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사후에 그 사람을 돕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적 권리성이 강한 건 뭐죠? 낸 돈 돌려받는다는 느낌의 사회보험이 되는 거고요. 사회보험은 누가? 중앙정부, 즉 국가 책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공공부조는 누가? 국가와 지방자치,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24번 볼까요? 도덕적 해이 나왔습니다. 룰루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적 해이는 보험 계약이 가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 가입했으니까 뭐 아프면 보험 받다 먹지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보험 가입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도덕적 해이는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주로 실업 문제하고 건강 문제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뭐 잘려도 괜찮아, 구직급여 받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파도 괜찮아, 요양급여 받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을 정당화. 그렇죠. 공짜는 막 써요. 그러니까 본인도 돈을 내도록 해야 본인이 좀 절제해서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막 아파도 괜찮아, 실직이 돼도 괜찮아, 그러면 결국은 나갈 급여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더 거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번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조세가 주된 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보험료가 주된 재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적절성을 더 강조하는 건 뭐다?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좀 더 배려하는 건 사회보험이고요. 민간보험은 개별적 형평성, 많이 내면 많이 받아야지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내가 저 사람한테 대시했다가 차일 위험, 그래서 내가 되게 아플 위험, 이런 것들까지 사회보험이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민간보험은 물가 상승에 대한 실질 가치의 변동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냈는데 나중에 받잖아요.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요. 시간이 흐르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연금액은 내가 받을 연금액을 계산할 때 나의 평균 소득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포함을 시켜서 저소득자를 그러니까 받을 연금급여를 올려주는 장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내가 예를 들자면 젊었을 적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냈다라고 할게요. 이걸 예를 들어 내가 20년 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얘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금액을 계산할 때 말이에요.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때 나의 평균 월급이 예를 들어 그 평균 임금이 100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을 넣어요? 아니면 그때의 100만 원이 지금 현재의 물가 변동을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얼마인가를 고려를 해서 그 값으로 치환을 해서 연금액 계산식에 넣을까요?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다 눈치껏 보시면 후자겠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의 급여는 민간보험보다 법적 권리성이죠.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 민간보험은 개별 계약자가 그 보험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계약에 따른 거니까요. 당연히 옳은 것은 5번이죠? 네. 아유, 너무 쉬운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까지. 나 진짜 여러분들이랑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진짜, 이게 왜냐면요.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혼자서 5시간 공부하느니 저랑 2시간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 23번의 최저임금 제도는요, 법제론하고 연결을 시켜서요. 그래서 이제 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최저임금 받고도 88한 최저임금 받고도 88년. 자, 그래서 88년도에 우리나라 88년도에 시작이 된 두 가지 제도가 국민연금하고요. 국민연금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제도가 둘 다 88년에 시행을 해요. 최저임금이 88년에 시행을 해요. 물론 이제 법 제정은 1986년부터 86년에 왜냐하면 86년 말에 법 제정이 됐으면 1년 동안 최저임금을 대략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게 좋을지를 계속 연구하고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서 87년 말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제 최저임금을 이렇게 하자라고 실제 적용이 된 건 88년도부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법 제정과 실제로 시행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최저임금도 88, 둘 다 86년에 법 제정, 88년에 시행이라서 둘이 짝꿍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제론에서도 연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88 최저임금 받고도 88한 연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23번 문제는 이건 사실 법제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2000년이 아니라 1988년. 사실 그것만 딱 알고 있어도 이거는 딴 거 몰라도 그냥 바로 풀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법제론을 위해서라도 연도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또 뭐 풀 거 없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6시부터 7시까지 아까처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정책론을 설명을 하고 그러고 문제를 이렇게 같이 푸는 식으로 다음 주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